자, 생태계 가겠습니다. 이 생태계는 굉장히 쉽고 지금 개념들만 차근차근 잘 체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써라. 책이 없나? 오케이. 그리고 지금 레연이와 같은 전략 허가합니다. 충분히. 다혜, 네. 민지, 네. 규리, 네. 채희, 지훈, 우연, 내연, 승준, 재훈. 오케이. 레연아, 지금 이 전략 내가 오늘 인정합니다. 그래도 됩니다. 오케이. 뭔지 알아? 레연이 오늘 유전이 생태계가 쉬우니까 생태계 수업을 살짝 대충 들으면서 태블릿으로 유전 문제를 짬짬이 풀겠다 이런 작전이거든. 맞지? 아니야, 그래 해도 돼. 유전해. 유전해라. 그게 아니 진짜 괜찮아. 이 생태계 너무 쉬워서 일단 오늘 맛보기로 쭉쭉 다닐 거니까 편안하게 같이 중요한 포인트만 착착착 체크해서 같이 가자. 괜찮아. 진짜 괜찮아. 해라. 그런 거 아니고 진짜 해도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진짜. 자, 오케이. 사슴 한 마리를 뭐라니? 개체. 사슴 여러 마리는 개체군. 사슴 여러 마리, 곰 여러 마리, 독수리 여러 마리를 모아서 뭐라다? 군집. 군집에다가 환경적인 요소까지 플러스하면은 생태계라고 불러줄 겁니다. 개체군, 군집, 생태계. 개체가 하면은 그냥 사슴 한 마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정도까지. 자, 생물적 요인이 있고 비생물적 요인이 있는데 생물적 요인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생산자의 핵심은 광합성을 해야 되고 광합성을 통해서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서 먹는 독립영양생물. 다음에 소비자는 스스로 영양분을 합성하지 못하니까 다른 아이들을 먹어야 돼. 다른 생물을 먹어야 됩니다. 풀 뜯어 먹는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분해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체나 배설물 속에도 영양분들이 있을까 아이가? 그런 영양분들을 분해해내는 아이들을 분해자라 할 거고 분해자의 대표 주자 세균, 버섯, 곰팡이 세벗곰, 세곰버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균, 버섯, 곰팡이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자, 비생물적인 요인은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등 다른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을 의미할 겁니다. 자, 첫 페이지에서 됐다. 뒷페이지. 자, 뒷페이지 여기서 나는 헷갈리는 게 내 개인적으로 헷갈리는 건 이겁니다. 작용에다가 별표 하나, 반작용에다가 별표 하나. 시험장에서 나는 내 개인적으로 시험을 치러 간 상태면 나는 저게 헷갈리겠어. 작용이 뭐고 반작용이 뭐다. 작용이 뭐였더라. 둘 중에 하나인데, 그지? 작용은 환경적인 요소들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게 작용.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반작용. 생물들끼리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것은 상호작용이라 불러줄 겁니다. 상호작용은 좀 쉬운 것 같고 작용하고 반작용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보고 해라. 빛의 세기에 따라서 식물 잎의 두께가 달라진다. 빛의 세기라는 환경적인 요소가 생물한테 영향을 준 거니까 이건 작용. 식물의 낙엽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었다.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준 거니까 이건 반작용.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자, 뒷페이지로 가자. 여기까지가 다인데 여기에 디테일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 시험 문제에 인쇄되어 있을 거라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 262쪽에 왼쪽에 있는 이 그림. 자, 요 그림은 뭐냐? 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데이터로 적어놨다. 자, 내가 광합성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거고, 내가 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방출할 겁니다. 근데 광합성 양과 호흡량이 완전하게 똑같다면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아지겠죠? 그래서 광합성 양과 호흡량이 똑같을 때 순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0일 겁니다. 자, 만약에 광합성 양과 호흡량 중에서 광합성이 더 세다면 흡수량은 커지는데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내가 순수하게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상황이 될 거야. 그럼 이 그래프에서 순 CO2 흡수량의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광합성 양이 증가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로 가면 갈수록 여기는 광합성 양이 감소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빨간 그래프를 먼저 쳐다보면, 빛의 세기가 좀 약할 때는 광합성을 잘 못했는데, 요 정도 세기의 빛이 되었을 때는 광합성 양과 호흡량이 같았고, 그거보다 빛의 세기가 더 세지면 광합성을 더 잘하네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상의 세기 1250 마이크로몰 per 미터 제곱 per 세컨드, 모르겠고 단위는 이 정도 빛의 세기일 때 광합성 양이 한계치에 도달을 했다. 자, 그러면 광합성 양과 호흡량이 같아지는 이 지점을 보상점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보상점. 자, 근데 어떤 식물이든지 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엽록체의 개수에는 한계가 있을 거 아이가.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아무리 세지더라도 광합성 양이 계속 증가하는 건 아니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엽록체의 개수는 한계가 있을 거니까 광합성 양의 한계가 동착을 한다. 이때를 광포화점이라 할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빨간색 그래프가 있고 파란색 그래프가 있는데, 파란색 그래프는 좀 더 빛의 세기가 약할 때 이미 보상점에 도달을 하죠. 그럼 쟤는 빨간색 그림보다 파란색 그래프는 좀 더 약한 빛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야. 그럼 이런 아이들은 약한 빛을 그래도 좀 더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는 구조가 되었겠네. 빛이 넉대대하게 크다든지, 잎이 넉대대하게 크다든지, 아니면 이파리가 매우 얇다든지 이런 특징이 있겠죠. 이건 일반적인 거고. 그러니까 파란색 같은 이런 식물들이 음지식물이고, 빨간색 그림과 같은 이런 아이들이 양지식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음지식물들은 조금 더 약한 빛에서 생존 가능성이 보이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광포화점의 양은 어떻다? 상당히 낮다 이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가진 엽록체의 개수의 한계가 있다 이거지. 근데 빨간색이 있는 양지식물은 엽록체 개수가 많아서 빛의 세기가 세졌을 때 광합성 양이 많아지는 거고, 음지식물은 엽록체 자체의 개수가 작기 때문에 광포화점 값 자체도 작다 이거죠. 구조적인 특징을 보면, 그 옆에 있는 그림의 구조적인 특징을 보면, 양지식물은 기본적으로 이 울타리 조직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울타리 조직이 굉장히 두껍다. 잎 전체가 두꺼운 거고, 그래서 여기 엽록체들 꽤나 많이 들어있는 상황인 거고, 음지식물은 울타리 조직 자체가 얇고 이파리 전체도 얇죠. 그리고 음지식물 같은 경우에는 약한 빛을 좀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잎이 좀 넉대대하고 얇아야 될 것이고, 양지식물은 햇빛이 강하게 내릴 쬐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잎이 상당히 두껍게 발달해 갈 겁니다. 빛의 세기에 따라서 식물들이 적응하는 패턴의 차이가 있다. 양지식물, 음지식물이다. 그리고 참고로 이 그림은 동학학 책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정확하게 있었는데 빛의 세기에 따라서 투과되는 깊이의 차이가 난다. 청색광은 요 정도 깊이까지 들어오는데 청색광을 먹고 사는 홍조류는 청색광이 투과되는 곳까지 서식 범위가 되고 황색광을 먹고 사는 갈조류는 그 정도가 서식 범위가 되고 적색광을 먹고 사는 녹조류는 요 정도가 서식 범위가 된다. 얘네들은 빛의 투과되는 깊이에 따라서 해조류의 서식 범위 자체가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조 시간에 따라서 꽃이 피는 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놈들은 낮의 길이가 더 길 때 꽃이 피기도 하고 어떤 녀석들은 낮의 길이가 짧을 때 꽃이 피기도 한다. 낮의 길이가 길 때 꽃이 피는 아이들을 장일식물, 낮의 길이가 짧을 때 꽃이 피는 아이들을 단일식물 이렇게 불러줍니다. 장단.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또 동물들이 어떻게 적응하느냐, 식물들이 어떻게 적응하느냐. 개구리는, 뱀은 변온동물입니다. 변온동물이라 하면은 얘네들은 자신의 체온을 일정하게 맞추지를 못해요. 주변 환경의 온도에 따라서 체온이 바뀌어가는 거야. 그래서 개구리와 뱀은 겨울이 되면 얼어 죽거든, 체온이 낮아서. 그래서 땅속에 묻혀서 잡니다. 북극곰은 겨울이 되어도 정온동물이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도 북극곰은 겨울이 되면 들어가서 자지. 겨울이 되면 북극곰이 들어가서 자는 이유는 먹이가 부족해서 자는 거야. 그냥 개구리와 뱀은 체온 조절이 안 돼서 겨울에 자는 거고, 철새는 적합한 온도를 따라서 찾아간다. 따뜻한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추운 곳으로 찾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추운 지방에 사는 이런 아이들은 몸의 말단 부위가 작고 아들이 포동포동하게 피하 지방이 두껍습니다. 더운 지방에 사는 이 아이들은 말단 부위가 커서 여기에 밑이 많이 열이 쉽게 빠져나가고 피하 지방층도 상당히 얇습니다. 각자 체온 유지를 하는데 적절한 형태로 진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온대지방에 사는 이 나무들은 겨울이 되면 춥잖아요. 그럼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잎을 다 떨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겨울을 어떻게 버텨보는 거고. 또 그 다음에 가을민이나 가을보리 같은 경우에는 추운 겨울을 지나야 꽃이 피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그 다음에 옥수 추운 지방에 사는 거는 통합과학책에서 우리 봤을 때 털송이풀? 그러니까 털송이나무? 기억 안 나요. 그 나무 가지나 나무 이파리 쪽에 털이 이렇게 생겨나 있는 하나들이 있더라요. 그렇게 진화해 가기도 한다.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곤충은 몸 비늘이 키틴질로 되어 있다. 그래서 수분 증발을 막아준다. 파충류는 몸 표면이 비늘로 덮여 있어서 수분 증발을 막아준다. 그 다음에 파충류와 조류의 알은 단단한 껍질로 되어 있어서 수분 증발을 막아준다. 각자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건생식물, 말라 비틀어진 곳에서 사는 건생식물들은 뿌리가 크게 발달 또는 물을 저장해 놓는 형태, 저수조직 발달. 중생식물은 그냥 적당하게 살면 되고, 습생식물은 물이 너무 풍부한 곳에 사는 아이들이니까 뿌리가 발달할 목적이 없다. 습생식물은 물이 충족되는 거니까 뿌리가 좀 덜 발달. 수생생물은 그냥 물속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뿌리가 대단히 발달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물속에 동동 떠 있어야 되니까 통기 조직이 발달하기가 나.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 다음에 공기가 희박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평지에 사는 사람들보다 아마도 적혈구수가 더 많을 것이다.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폐의 표면적이 좀 더 넓더라. 공기는 호흡이 이용되고 산소는 호흡이 이용되고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이 이용된다.
그다음에 두더지가 땅을 파고 달들을 다니면서 토양의 통기성을 높인다. 뭐 이런저런 요런저런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통합과학 수준에서 했던 설명들입니다. 자, 그다음 뒷페이지. 개체군의 밀도에다가 별표를 3개를 치세요. 밀도의 별표 3. 오늘 내 컨디션으로 봐서는 원하는 목표까지 못 갈 가능성이 큽니다. 제일 영어 아이들 데리고 이 수업을 했을 때 진도를 어디까지 쳤냐 하면 311초까지 숙제를 내준 거네. 할 수 있겠지 이 정도. 근데 오늘 내 컨디션이 311초까지 못 갈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내가 지금 막 링거 하나 꽂고 누워 있어도 될 만한 몸 상태입니다 지금 사실. 이 사람도 아파 보이지 않냐? 안 아파 보여. 자, 밀도. 개체군의 밀도 여기 별표 하나 빵빵 쳐놓고 외워라. 자, 개체군이 서식하는 면적분의 개체수. 면적분의 개체수 이게 밀도입니다. 면적분의 개체수. 면적분의 개체수. 면적분의 개체수. 면적분의 개체수가 밀도다. 면적분의 개체수. 자, 여기 이 동네에 이 참새 100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새끼를 10마리 낳았네? 그러면 개체군의 밀도는 증가하겠죠. 20마리가 죽었네? 개체군의 밀도는 감소하겠죠. 내가 100마리 잘 살고 있었는데 옆 동네 참새가 20마리가 이사를 왔네? 개체군의 밀도는 증가하겠죠. 여기 살고 있는 참새가 옆 동네에 20마리가 이사를 갔네? 그럼 개체군의 밀도는 감소하겠죠. 개체군의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잘 살고 있었는데 참새 100마리가 이 동네에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땅을 요만큼 잘라가지고 뭐 더 샵 아파트 공사를 해대기 시작하네? 그럼 이 동네 살고 있는 참새들의 개체군의 밀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하겠죠. 면적, 서식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어 버렸잖아. 개체수는 현재 그대로인데 그러면 개체군의 밀도는 증가할 거다. 면적과 개체수, 면적분의 개체수로 개체군의 밀도를 정의해 주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개체군의 생장 곡선. 원래라면, 이론적으로라면, 실제라면 얘네들 원칙에 의하면 개체군의 밀도, 개체수는 이렇게 J자 모양으로 증가해야 돼. J자 모양으로 증가하는 게 이 2마리가 4마리 되고 4마리가 8마리가 되고 8마리가 또 16마리가 되고 번식할 수 있는 숫자들이 자꾸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요리돼야 되는데 요리되면 문제가 뭐냐면 사는 공간이나 먹이가 부족해지고 사는 인구들이 많으니까 아들이 노폐물도 많이 싸가지고 축적이 될 거고 경쟁이나 각종 질병에 노출이 될 거다. 그래서 개체수가 저기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꾸준히 증가할 수는 없어. 개체수의 증가를 막아주는 이런 것들을 환경 저항이라 한다. 그럼 환경 저항이 작용을 하면 실제 개체수의 생장 곡선은 이렇게 될 거다 이거죠. S자 모양을 나타낼 거고 S자 모양 나타내다 보면은 어느 정도 한계치에 도달하지 않을까. 사람의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근래에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거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한계치에는 도달할 겁니다. 지구 전체의 인구를 보면. 그러면 어떤 동네가 있고 어떤 땅이 있고 어떤 면적이 정해져 있으면 그 공간에서 서식할 수 있는 개체군의 최대치가 있을 거야 분명히. 내가 이만한 땅에 참새가 한 100마리 정도는 적당하게 살 수 있는데
이 동네에 참새를 500마리를 집어넣어 버리면 결국 이 500마리가 다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죽고 한 100마리쯤 살고 있을 겁니다. 이 동네가 수용해낼 수 있는 개체 수의 한계치가 있다 이겁니다. 원래 이론적으로는 S자 곡선을 따라야 되는데 실제로는 J자 형태의 곡선을 따르더라. 뭐 때문에 그러냐? 환경 저항이 작용하여 환경 수용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효모를 들고 와가지고 효모를 한번 키워봤더니 효모가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10시간 지날 때까지 개체 수가 240개체로 확 증가하거든. 240개체 수까지 확 증가했는데 여기서 2시간 지나도 여전히 240개체 수란 말이야. 그럼 얘는 결국 이렇게 증가하다가 일정한 수준으로 들어갔다라고 보면 되겠죠. 환경 수용력에 도달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 알겠니? 오케이. 자, 뒤로 한번 가봅시다. 자, 좀 개구리밥. 뭐야 이 새끼는? 좀 개구리밥. 연못의 물에 떠서 자라는 여러 해살의 수생식물로 무성생식을 통해 개체수가 빠르게 늘어난다. 오케이. 자, 어쨌든 좀 개구리밥이라는 이 알구지 자풀을 키워보면 어쨌든 pH가 4, 5, 7이든 간에 어쨌든 얘네들은 환경 수용력의 한계치까지 도달을 하죠. 근데 언제가 가장 개체 수의 개수가 제일 많아졌냐? pH가 5일 때 가장 많이 생장을 해냈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 점개구리밥은 pH가 5일 때가 얘네들이 서식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인가 보다. 그럼 pH 5를 맞춰주면 점개구리밥 아이들이 번창하겠네. 그 정도 이야기들. 자, 그 다음에 개체물의 생존 곡선. 여기도 뭐 수업 한척 해야 되니까 여기다 별표 좀 해놨게 하나만 쳐놓으세요. 이거 수업했다. 수업 한거 표시다. 영역 표시. 자, 1형, 2형, 3형이 있는데 1형은 처음에 천마리 태어나면 꾸준히 잘 살다가 이제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40대, 50대, 60대 쭉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나도 이제 여기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쭉 죽어나가신다. 보통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애기들이 거의 죽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 생존을 하고 늙음하게 다 죽어나가는 거죠. 이런 형태의 생존 곡선을 보이는 게 1형. 2형은 그냥 초반에 사망률이나 끝에 사망률은 거의 비슷해요. 처음에 100마리 태어나면 어릴 때 한 10마리 정도 사자한테 잡혀먹혀서 죽고, 나중에 중간에도 한 10마리 정도 잡혀먹혀서 죽고, 또 늙음하게도 가들도 죽고, 출생 이후에 개체수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듭니다. 다람쥐 등의 초식동물, 기러기 등의 조류에 이런 아이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3형은 뭐냐면 초반에 태어나면 초반에 그냥 거의 다 죽습니다. 거의 다 죽고 나서 몇 마리만 재수로 살아남아서 성체로 생장해 간다. 뭐 대표적인 게 고등어는 왜 하필 고등어를 내놨는지 모르겠네. 항상 이걸 볼 때마다 고등어 좋아하는 사람이 책을 썼나? 하필 고등어냐고. 갈치, 오징어, 멸치 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건데 하필이면 뭐다? 고등어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생선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생선들은 3형, 어류들이 대부분 3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체군의 연령 피라미드. 대한민국 70년대, 대한민국 1990년대, 2000년대, 대한민국 2020년대. 지금 밑에 아들 지금 개체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우리 큰애가 35만? 우리 큰아들이 35만 명, 30만 명 초반 세대인데 우리 둘째는 큰아들하고 3살 차이인데
2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연간 출생아 수가.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 명이 무너졌다는 건 진짜 대박이야. 나 때는 말이지 100만 명이 수능 시험을 쳤는데, 나 때는 100만 명이 수능 시험을 쳤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수능 시험을 볼 때면 재학생 다 포함해도 30만 명밖에 안 될 거야. 재학생 20만 명에 재학생 10만 명 쳐도. 그러면 그때에 비하면 내가 수능 칠 때에 비하면 아주 현저하게 줄어든 거겠지. 너는 몇만 명이냐? 몰라. 너는 한 40만 명일 때 아닐까? 40. 그거 나 때는 수능 1% 들면 1만 등인데, 누구는 수능 1% 들면 4천 등이잖아. 그럼 너 4천 등이면 서울대 한번 갈 수 있지 않겠나? 근데 1만 등이면 서울대 못 갈 수도 있잖아. 100만 명이 세대하고 40만 명이 세대하고는 진짜 차이가 큽니다. 자, 우리 70년대, 90년대, 지금 현재다. 자, 뒷페이지로 온다.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개체군의 크기는 계절에 따라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얘는 돌말인데, 돌말이라는 아이는 저 연못가에 살고 있는 약간 오염물질 같이 생긴 흐여물름한 놈들인데, 걔네들은 겨울에 추워서 겨울에 개체수가 매우 작습니다. 개체수가 매우 작으니까 얘네들이 먹고 살만한 영양 염류들이 넘쳐나겠지. 그러다가 봄 돼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먹을 거는 흙수 많으니까 돌말 개체수가 확 늘어나겠죠. 돌말 개체수가 확 늘어나니까 먹거리가 줄어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돌말 개체수도 현저히 감소해버립니다. 그러다가 먹을 게 없는 이 여름을 근근히 나다가 가을쯤 돼서 개체수가 올라왔다가 다시 겨울 되면 또 근근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내년 봄 되면 다시 개체수 확 증가하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돌말 이런 아이들 같으면 계절적으로 개체수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절에 따라서 주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빈식과 포식에 따른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눈신 토끼와 스라소니가 있는데, 스라소니 입만은 잡아먹는 놈이고 눈신 토끼는 잡아먹히는 놈입니다. 눈신 토끼는 불쌍한 놈, 스라소니는 착한 토끼를 잡아먹는 나쁜 놈인 거죠. 그럼 스라소니가 나쁜 놈이니까 스라소니를 때려 잡으면 되겠니? 안 됩니다. 우리 토끼 잡아먹혀도 안타깝게 생각하지 말고 스라소니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스라소니 개체수가 많아지면 토끼의 수는 줄어들겠죠? 토끼 줄어들면 스라소니가 먹을 게 없으니까 스라소니 줄어들 거고, 스라소니 줄어들면 토끼가 살판 날 거고, 토끼 많아지면 스라소니가 먹을 게 많아서 늘어날 거고, 스라소니 늘어나면 토끼는 줄어들 거고, 토끼 줄어들면 스라소니 굶어 죽을 거고, 스라소니 굶어 죽으면 토끼 늘어날 거고, 토끼 늘어나면 스라소니도 늘어날 것이고, 스라소니 늘어나면 토끼도 줄어들겠죠. 빈식과 포식이 주기적으로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냥 열심히 사냥을 해서 잡아먹고, 토끼도 적당히 좀 미안하지만 좀 아프겠지만 잡아먹히면서 토끼 개체를 유지해줘야 됩니다. 좀 잡아먹히면 좀 아프긴 하겠다, 그지? 그 코모도 드래곤이라는 녀석을 압니까? 악어 비슷하게 생긴 건데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봐. 진짜 잔인한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코모도 드래곤. 엄마 검색해보면 약간 이렇게 먹두벅이 이렇게 걸어다니는데 혀가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서 이렇게 금마는 사슴 같은 거 딱 하나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씹지도 않아. 꿀락 해서 그냥 그대로 딱 산채로 그대로 삼켜버릴 때. 모릅니까? 모르나 진짜. 나는 자주 뜨던데 내 유튜브 쇼츠에. 난 도대체 뭘 보는 사람이길래 그 알고리즘이 뜨는 걸까?
코모도 드래곤. 오케이. 자, 뒷페이지로. 뒷페이지로 오면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다. 이거 분류 잘 봐라.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다. 토끼와 호랑이의 이야기가 아니고 토끼 안에서 이야기고 얼룩말 내부에서 이야기인 거야. 개체군 내, 개체군 안에서도 저들끼리 텃세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얼룩말이 이 동네에 얼룩말이 한 뭐 20마리 무리가 잘 살고 있었는데 옆 동네에 사는 얼룩말이 이 동네로 이사를 해오면 원래 기존에 살고 있던 얼룩말이 이사 들어온 얼룩말한테 텃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나가 이 새끼야! 여기 우리 동네야! 이러면서 텃세를 부리기도 한다고. 같은 개체군이라 하더라도 개체군이라 하더라도 저들끼리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개체군 내에서는 서열이 있다. 서열이 있다. 닭은 뭘로 서열 정하지? 닭싸움을 통해서 서열을 정합니다. 닭싸움은 좀 합니까? 닭싸움 연습 좀 쳤습니까 그때? 난 닭싸움의 지존으로서 아주 그냥 닭싸움은 아주 그냥 뭐 장난 아니죠. 또 과거에 또 과거 이야기를 하자면 영신고등학교 1학년 9반 28번인 시절 1학년 소풍 가가지고 50명이서 단체 닭싸움해서 최후의 생존 1인이 나였습니다. 박수! 그래서 작전이 중요하죠. 좀 적당히 저 새끼들 싸울 때 옆에 좀 잘 숨어 있다가 깐죽대는 놈 있으면 한 대 똥 때려가지고 그냥 찌그트리고 그때 싸우게 놔두고 난 좀 도망다니고 그래. 서열을 정합니다. 닭싸움은 어떻게 하냐? 큰 분량은 꿀치기로 순위를 정한다. 어쨌든 어떤 개체군 내에도 순위를 정해서 순위대로 등수대로 먹이 먹는 순서 정한다 이거죠. 옛날에 우리 집에도 개가 새끼를 8마리인가 9마리인가 낳았는데 걔네들도 나름 이렇게 내가 관찰을 해보니까 서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지은 놈이 있고 좀 우두머리가 있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순위제랑 비슷해 보이는데 리더가 있대. 리더가 한 개체의 리더가 한 마리 있고 나머지 아이들은 동급 이런 느낌인 겁니다. 기러기 하나의 리더가 있고 나머지 아이들은 동급. 양도 한 마리가 리더가 있고 나머지는 동급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개체군은 사회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왕벌, 일벌, 병정별, 작업별 이런 것도 있나? 여러가지 역할 분담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족 단위로 혈연관계인 아이들끼리 뭉쳐서 돌아다니는 가족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 오케이. 내가 제일적으로 수업할 때는 문제를 하나도 안 풀었었는데 오늘은 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문제를 몇 개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세요. 자, 오나 270쪽에 5번 문제. 스탑. 잠깐만. 네. 재훈아 몇 번? 3번. 규리 3번이요. 3번. 승준아 3번.
자, 가는 양지식물이겠네요. 네. 그럼 기억보기 일단 들렸지? 네. 디귿이 보상점이니? 디귿은 뭐라 부르니? 광포화점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니은 보기도 틀렸네. 니은일 때 가는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습니다. 오케이? 자, 빛의 세기가 기역일 때는 파란색이니 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가 먹을 만큼은 영양소 만들어내고 있지. 근데 가는 지가 호흡하는 것보다 광합성하는 양이 적잖아. 그럼 얘는 결국에는 굶어 죽는 겁니다. 가는. 그러면 가와 나 중에서 생존에는 가가 더 불리하다. 그러면 니은이 맞죠. 정답 몇 번? 넘버 3번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한 문제만 더 풀겠습니다. 373. 네, 3번 문제가 있습니다. 설마 지금 373은 없는데요 찾고 있는 거 아이가? 273이다 273. 민지 373 찾고 있었냐? 테스트. 요새 뭐 다들 일교차가 좀 크고 해서 감기 기운이 와서 고생이 많습니다. 아니 안 나왔나? 그래 나왔냐? 민지 나왔냐? 응? 이거 어려운 문제야? 지우나? 아니 안 나왔나? 지금 몇 번? 맞다.
인지? 인지? 몇 번? 5번. 땡땡땡땡. 지금 몇 번? 1번. 땡땡땡땡. 레는 3번. 승준 5번. 땡땡땡땡. 규리 안 몰라? 우연? 좀 이번에 잘모르겠습니다. 좀 어렵네. 그럼 이것도 맞으라고 쳐주는구나. 한번 봅시다. 이게 좀 어려운 거거든요. 자, A라는 것은 식물이 개화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연속적인 미덥음 기간이다.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기역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건 1인데 조건 1은 낮이 길고 밤이 영수 짧았죠. 그랬더니 꽃이 폈지. 그럼 이 식물은 낮이 길 때 꽃 피는 아이잖아요. 그럼 얘는 장일 식물입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얘가는 지금 A인데 A는 이 연속적인 빛 없음 시간이 연속적인 빛 없음 기간이 A보다 더 짧을 때 A보다 더 짧을 때 꽃이 피네요. 지금 이 시험 조건을 봤을 때 A보다 더 짧을 때 꽃이 피네요. 그 다음에 요 A보다 더 길면은 꽃이 안 폈잖아. 자, 근데 얘는 빛 없음 시간이 이렇게 가다가 끊기고 이렇게 빛 없음이 또 있는 거죠. 그러면 빛 없음 시간이 가다가 중간에 끊겼다. 중간에 한번 깨우고 다시 빛을 안 줬죠. 그럼 연속적으로 이렇게 길게 가는 게 아니라 짧게 두 번이잖아. 짧게 간 거잖아. 그럼 얘는 꽃이 어떤 놈? 폈다 이거죠. 이런 거는 핀다 이거지. 지금 이 상황은. 그럼 3에서 연속적인 빛 없음 기간은 요만큼이고 요만큼이니까 요 A보다는 어때요? 짧고 얘도 짧지. 그러니까 길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틀린 말이잖아. 그러니까 뒤가 보기 틀렸다 이거죠.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겠다. 쉬운 줄 알았더니 어려웠나 보군. 다시 페이지 군지. 자, 오늘은 설명을 완전체계만 근거하여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밀도, 빈도, 피도를 배웠거든? 오늘 설명은 완전체계만 근거하여 밀도, 빈도, 피도까지 여기서만 집중을 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군집은 개체가 모여서 개체군들이 모여서 군집이라 한다. 역할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눠질 거고, 지금 저기 소나무,
소나무는 아닌 것 같지만 나비, 거미, 참새, 소나무, 나비, 거미, 참새 이렇게 한 줄로 쭉쭉 그려놓으면 이런 거를 먹이 사슬이라 하고, 여러 경우로 복잡 다양하게 얽히고 설키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먹이 그물이라고 할 겁니다. 야, 이런 거는 이제 생각나고 원래 좀 맞으면 안 되나 솔직히. 이건 뭐 초등학교 때 먹이 사슬 먹이 그물 이런 거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초등학교 때 1차 수업 이제 2차 수업 이런 거 배운 거 아이가? 초등학교 때 아이가? 먹이 사슬 먹이 그물 우리 김상대 선생님한테 배운 것 같은데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아니면 5학년 때 김신자 선생님 4학년 때 담임선생님 박성수한테 배운 것 같지 않고 3학년 때 담임선생님 강성규한테 배우지는 않았었고 5, 6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2학년 때 담임선생님 뭐고 이거 초2 이윤화 선생님이야.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 아니 담임선생님 이름 좀 알고 있어라. 어떻게 까먹을 수 있지 담임선생님 이름을? 이 초2 담임선생님 이름 모르나? 손목이 그 아 그래? 얘는 알지. 성밖에 아 그래? 초2 담임선생님 네. 이름 알아? 이름 뭐? 미역수 3학년 때는? 난 좀 유니까 하네. 나는 야 40년 전에 초등학교 선생님들 다 기억나는데. 자, 먹이 사슬 and 먹이 그물이다. 임상대는 좀 별로였습니다. 6학년 때 다시 새끼 막 돈이나 받고 새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봐도 된다. 새끼는 돈 많이 받았다. 봉투 돈 받아가지고 돈 갖다 주는 아들은 억수로 좀 숙제 안 해도 안 때리고 내같이 집에 안 하고 돈 없는 아들은 진짜 맨날 때리고 뭐 핑계 대면 때리고 막 새끼지. 나간 거 아니다. 장대초등학교 그때 몇 년 전에 10년 전이가 아니고 장대초등학교에서 그 탐구 실험 대회 탐구 실험 대회 내가 심사위원으로 갔었거든. 그 갔는데 그 교장하고 그때 빡쳐서 내가 진짜 또라이 같은 새끼들 한 마리 해주려다가 내가 참았네. 너무 척했습니다. 모르는 거. 장대초등학교 중에 아이가 김상대 니한테 교장이었나? 그런 선생님이 한 명 있었어요. 그 교장도 미치네. 그 사람 선생님 할 때 되면 돈을 걷다고 지금. 집에 두고 가요. 나는 돈이 없어서 맞았지. 우리 윤성강이하고 내가 맞아. 이옥석이 윤성강이 네 3명. 빈민 3인방. 자, 생태적 지위를 보면 먹이 지위가 있고 공간 지위가 있습니다. 나는 뭘 먹고 사는가? 나는 어느 동네에 사는가, 어느 위치에 사는가를 나타내는 게 먹이 지위하고 공간 지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점종은 요 동네에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종, 이 동네를 가장 대표하는 종. 저기 더샵 공사하는 저 동네의 우점종은 소나무였습니다. 그냥 내 맘대로. 그 다음에 저기 난강 그 보수부지에 보면 예술회관 옆에 그 동네 강변에 있는 숲이 약간 있는데 그 동네의 우점종은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많지 그 동네에. 요 뒷산에 소나무가 제일 많았거든. 소나무가 우점종이고 남강변에 있는 그쪽 동네는 대나무가 우점종입니다. 자, 가장 핵심 종들이 우점종. 핵심종은 아니고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아이들이 우점종이다. 그 다음에 희소종은 개체수가 가장 적은 종.
지표종이라 하면 특정한 환경 조건을 충족해야 나타나는 아이들인데 그 군집의 특성을 보여주는 종, 그게 지표종, 지표생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핵심종은 우점종은 아니지만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녀석, 그런 놈을 핵심종이라 합니다. 알겠니? 네. 이렇게 되게 근데 불가사리가 핵심종이야? 불가사리 맞지? 네. 불가사리가 왜 핵심종이냐? 수달도 핵심종, 불가사리도 핵심종. 오케이. 우점종이 아니고 핵심종이라 했습니다.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죠. 빈도, 밀도, 빈도, 비도인데 이거 혹시 암기법 기억하고 있죠?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로 우리가 좀 전에 외웠다 이거. 그 다음에 빈도는 뭐고? 전체 비읍, 전체 방향구 수분에 특정 종이 출현한 방향구, 비읍분의 비읍으로 빈도를 기억을 하기로 했어요.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로 기억을 하기로 했고, 이거는 외우기는 했고 그냥. 빈도는 비읍분의 비읍이다. 그 다음에 피도는 어떻게 외우긴 했냐 지원아? 피도 아닙니까? 에? 여기 안에 요 미음이 숨어있죠, 미음이. 에? 네. 미음이 숨어있다, 피도는. 그래서 미음분의 미음, 전체 면적분의 특정 종이 차지한 면적, 미음분의 미음, 비읍분의 비읍, 면적분의 개체수, 밀도, 빈도, 피도,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보자 했다. 헷갈린다.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해줘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에 근거하여 일단 한번 계산해 볼게. 대충이라도 이 계산되어 있는 결과를 한번 봅시다. 여기 방향구가 몇 개니? 이거 방향구라고 희한한 용어를 쓰는 이 방향구가 가로 세로 1m짜리 하나, 둘, 셋, 넷입니다. 네. 그러면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지. 이 면적이 얼마고 이거? 에? 4. 면적 4죠? 네. 질경이가 하나, 둘, 셋, 넷, 4분의 4. 얘 밀도는 1. 토끼풀 4분의 토끼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개. 밀도는 4. 민들레 4분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4분의 20 해서 밀도가 얼마? 5. 밀도는 1, 4, 5. 면적분의 개체수 이렇게 정의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빈도는 비읍분의 비읍이죠. 이 방향구 몇 개? 4개. 방향구 하나, 둘, 셋, 넷이야. 요게 하나가 이게 방향구가 아니고 요 전체 이 통이 방향구입니다. 방향구 4개 중에서 질경이가 등장한 방향구는 하나, 둘, 셋, 넷. 4개의 방향구에 다 등장. 그 다음에 토끼풀은 토끼 4개 전부 다 등장. 그 다음에 민들레는 4개 중에서 여기 두 군데에서만 등장. 그럼 빈도분의 빈도니까 질경이의 빈도는 1, 0.5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그 다음에 피도는 면적분의 면적이지. 전체 면적은 4인데 4로 계산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 계산할 때 전체 면적을 100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전체 100칸
100칸 중에서 질경이가 등장한 칸은 몇 칸? 4칸. 오케이. B도 0.04. 그 다음에 토끼풀은 전체 100칸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6칸. 그 다음에 민들레는 전체 100칸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칸에서 피도가 0.12, 0.16, 0.04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밀도, 빈도, 비도를 계산을 하면 돼. 자, 그리고 나서 계산된 밀도, 빈도, 비도를 통해서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밀도가 1, 4, 5죠. 1, 4, 5 전체 더하면 얼마니? 10. 전체 밀도 10 중에서 질경의 밀도 1 곱하기 100, 10 중에서 4 곱하기 100, 10 중에서 5 곱하기 100. 그럼 얘네들의 상대 밀도는 10, 40, 50. 그러면 상대 밀도의 총합은 얼마다? 100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빈도는 1, 1, 0.5. 전체 2.5 중에 1, 2.5 중에 1, 2.5 중에 0.5. 그래서 상대 빈도는 20, 40, 40. 0.04, 0.16, 0.12. 전체는 0.32 중에 0.04 곱하기 100, 0.32 중에 0.16, 0.32 중에 0.12. 그러면 상대 비도는 12.5, 50, 37.5. 이렇게 다 계산을 하고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까지 전부 다 더했을 때 그 수치를 중요치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질경이의 중요치는 62.5, 토끼풀의 중요치는 130, 민들레의 중요치는 107.5. 중요치를 다 계산을 해보면 토끼풀의 중요치가 가장 크네요. 오케이. 이 동네의 우존종은 누구다? 토끼풀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자. 이제. 되겠습니까? 자, 온나 요거 바로 문제 풀어야 돼. 200 풀려졌나 혹시? 285쪽 풀려져 있습니까? 풀려져 있을 듯. 3, 4, 5. 3, 4, 5가 다 풀려져 있니? 네. 그 다음에 289는 1번이요. 풀게 없는데 그러면 310쪽은 안 풀려. 아우 굿샷. 자 310쪽에 5번 문제 스타트. 없나? 없나? 그리고 인쇄본에 그까지 없나? 그러면 10쪽에 5번 문제. 좀 어려워 보이는데? 하지만 나는 자신감이 있죠.
이 문제에서는 25개의 방형구라고 적어놨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저 한 개 한 개가 다 방형구라고 처리해 놓은 거다. 뭐지 이거 수온이 보이는데? 이거 혹시 지금 현 상태에서 답이 나온 사람? 저기 나왔나? 얘 나왔나?
자, 한번 해봅시다. 교리 몇 번? 인지? 5번. 자, 안 봅시다. 네. 자, 일단 문제를 전체로 저희 몇 번? 4번. 일단은 25개의 방향구를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자료를 해보니까 A는 8개가 보이고, A가 차지하고 있는 칸은 5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B는 5개가 보이는데 얘는 지금 현재 보이는 상태에서 3칸을 차지하고 있고, C는 9개가 보이는데 그 C 9개는 5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개체수는 3개고, 그 3개의 개체수가 아마 여기 가구역 안에 3개의 개체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여기에서의 상대 피도를 보면 A의 상대 피도와 C의 상대 피도가 어때요? 똑같죠?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먼저 빈도부터 처리를 하고 하면 B의 빈도가 얼마냐면 0.12야. 빈도는 전체 방향구 수분의 걔가 차지하고 있는 방향구 수로 나타낼 거 아이가. 그럼 전체 방향구 25개 중에서 걔가 몇 개를 차지해야 0.12가 되느냐? 3칸 차지하면 0.12가 돼. 근데 지금 B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미 3칸을 차지하고 있지. 여기에 B가 있으면 B가 이미 한 칸을 더 차지하게 되니까 빈도가 0.16으로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B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 여기 있는 이 가구역에는 A와 C만 있어야 되는데 A, C로 있을 수도 있고 A, C로 들어있을 수도 있어. A 하나에 C 2개일 수도 있고 A 둘에 C 하나일 수도 있다고. 근데 어쨌든 걔네들의 상대 피도 값은 같아야 되니까 쟤네들이 차지하는 면적은 같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A 2개가 일단 한 칸에, 그 다음에 C도 한 칸에, 그 다음에 A는 한 칸에, 아니면 C도 한 칸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 그죠? 여기 있는 2개의 개체가 분명히 한 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야. 그 다음은 나는 이제 못했습니다. 상대 밀도를 구해야 되는데, 상대 밀도가 뭐지?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 수제. 그럼 면적분의 개체 수가 어떻게 되냐? A는 25에 A가 몇 개체고? 8개체고, B는 현재 보이는 거는 25에 5개체고 25에 9개체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 A가 2개의 개체, C가 하나면 25분의 얼마? 10이죠. 그럼 얘는 25분의 얘도 10이 되는 거죠. A, C로 존재한다면, 그러면 얘는 25분의 10, 25분의 5, 25분의 10. 요 숫자들이 일반적인 그냥 빈도의 숫자이가, 밀도의 숫자이가. 그러니까 밀도의 숫자에서 어차피 상대 밀도를 구할 때 이거 다 빼고 생각을 하자. 그럼 얘의 밀도 10, 얘의 밀도 5, 얘를 10이라고 두면 전체 밀도가 50이고 얘가 차지하는 밀도는 10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계산 안 맞는데 50 모두 50이고 25 중에 얘가 차지하는 밀도가 10이죠. 그럼 곱하기 100을 해주면 얘의 상대 밀도가 40이 잡히잖아. 근데 44가 잡혀야 된다잖아요. 그러면 AAC가 아닌 것 같아. 그럼 다시 근본으로 돌아서 다시 계산을 해보면 25분의 8, 25분의 5, 25분의 9였는데 A 하나만 추가. 그럼 여기가 9개체 되고 저기에 C 2개 추가. 그럼 여기 11개 개체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분모 떼고
요 자체를 밀도라고 본다면 밀도의 총합이 25. 그 중에 C가 차지하는 밀도는 11 곱하기 100을 해주면 얘의 상대 밀도가 44로 계산이 되겠네. 그러면 맞는 말이네. 그럼 여기에 적혀있는 이 11에다 4를 곱하면 44. 5에다가 4를 곱하면 그럼 얘는 20. 9에다가 4를 곱하면 얘의 상대 밀도는 36. 이렇게 적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긴 몰라도 이 공간 속에는 A 하나에 CC가 두 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야. 물론 A 하나에 CC가 같은 공간에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겠지만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밝혀진 것 같고 나머지 숫자들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가자. 가에 있는 A의 개체수는 하나. 가에 있는 C는 방향구 하나에만 차지함. 기억되는 맞죠? 그러면 과연 얘의 우점종은 C일까 아닐까가 제일 문제지. C겠지. 왜? C의 개체가 지금 몇 개고? 개체가 11개 개체잖아. 개체수도 제일 많지? 그러면 개체수가 제일 많으니까 C를 우점종이라고 본다면 크게 무리가 없겠죠? C의 개체수가 제일 많으니까 우점종은 C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가면 웬만하면 정답을 맞출 수 있겠지만 나는 개체수가 제일 많은 우점종이 아닌 걸로 세팅해서 문제 내겠어.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한번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돼. 아닐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맞겠지만. 그러면 상대 밀도는 일단 구해놨고 상대 빈도는 방향구분의 방향구 아이가. 그럼 요거 하나 계산하자. 전체 방향구 25개 중에서 A가 차지하는 거는 5칸이제. B는 25개 중에서 3칸 차지하제. C는 25칸 중에서 5칸 차지했지. 근데 여기서 얘네들이 차지하는 칸을 5, 3, 5에서 한 칸씩 늘려야 안 됩니까? 얘가 6칸, 얘도 6칸 차지하지. 그러면 이게 빈도다 이거야. 빈도가 요거는 0.24, 얘는 0.12, 얘는 0.24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빈도를 굳이 적자면 여기가 0.24가 돼야 돼. 근데 상대 빈도를 계산할 때는 이런 숫자는 필요 없다 이거죠. 이거 날리고 2, 1, 2로 약분을 하자 이거죠. 그럼 2, 1, 2가 실제 빈도 값의 비율이고 총 빈도 5에 2 곱하기 100 얘는 5분의 2니까 상대 빈도 40 지키는 거고 5분의 1이면 20 지키고 5분의 2면 얘가 40이 또 지키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구했어. 그 다음에 P도는 뭐니? 면적분의 면적이죠. 그러면 얘는 전체 면적을 그냥 내 맘대로 1이라 잡자. 그럼 A가 차지하는 면적은 6칸, B는 3칸, C는 6칸 차지하고 있지. 똑같네 결과가. 상대 빈도와 상대 P도의 계산 결과가 같게 나올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여기에 40, 20, 40 상대 P도, 상대 밀도, 상대 빈도를 다 구해봤더니 중요치가 가장 높은 아이는 누구다? C다. 그러면 요 구역의 우점종은 C입니다 라고 결론 내려줄 수 있다. 근데 이것을 계산 안 하면은 안 된다. 시험장에서 계산 안 하면은 이건 당연히 우점종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습니다. 누구 시험 물수기 55분이가
왜? 아, 왜 빨리 갔냐 오늘? 자, 우리는 오늘 목표 달성에 실패하였습니다. 하하. 아하. 일단 이쪽으로 이쪽. 아하. 요거 276쪽으로 나. 아, 나. 군집의 종류는 수생 군집이 있고 육상 군집이 있다. 수생은 물이고 육상은 땅 위에 사는 거겠죠. 자, 수생 군집, 육상 군집이 있는데 육상은 삼림, 초원, 사막 이렇게 있고 삼림이라 하면 나무 많이 심어놓은 데입니다. 나무 많이 있는데 목본이 우점종일 거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풀도 자라고 있으니까 초원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초원지대는 나무는 많이 없고 풀만 듬성듬성하게 자라는 초본 개체군이 중심이다. 사막은 식물이 잘 자라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삼림, 초원, 사막. 자, 그 다음에 분위기상 끝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내가 또 하고 있으니까 또 빡쳤죠 지금. 자, 나무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키가 은수 큰 아들 교목층보다 키가 좀 작은 아이들 아교목층, 그 다음에 키가 한 1m에서 1m 50, 2m 정도 되는 관목층, 그 다음에 풀 같은 초본층, 땅바닥에 붙어 사는 이끼류 선태층, 그 다음에 땅속에 사는 지중층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다. 이런 다 기억을 해버려. 자, 그 다음에 수평분포, 수직분포. 수평분포란 산 꼭대기 위로 가는 게 아니고 횡으로만 움직이는 거야. 강수량이 많고 기온도 높으면 열대우림 기후 속에 살고 있나. 그 다음에 다시 적당하면 낙엽수, 침엽수, 툰드라. 강수량이 적으면서 따뜻하면 열대사막, 온대사막, 툰드라. 우리나라는 열대초원, 온대초원, 침엽수, 툰드라. 그 다음에 수직분포, 하늘 위로 올라가 보면 제일 땅에는 상록, 화렵수, 낙엽, 화렵수. 추워지니까 겨울 되면 낙엽을 떨구자 이거죠. 그 다음에 뾰족뾰족한 침엽수림, 저 위에는 관목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케이. 오늘은 목표 달성 실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생태계를 조리겠습니다. 아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전 문제풀이 문제 할 겁니다. 오케이. 잠깐만. 자, 요거 완자책이 괜찮거든. 완자책을 다시 한 번 더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규리 거 절친 체이 거 같이 좀 챙겨가기 바랍니다. 오케이.